자, 이제 상징세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의 재산평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속재산, 증여재산, 요 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상속세 증여세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얼마로 볼 거냐라는 규정을 자세히 좀 두고 있습니다. 그게 챕터 3의 재산평가 규정이에요. 일단 재산평가 기본 구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원칙은요, 우리 세법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가입니다. 근데 시가 산정이 어렵다. 시가를 따라 산정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충적 평가분모에 따른 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가고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이제 보충적 평가에 따른 그 평가액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시가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평가 원칙의 괄호 1번이죠. 시가 평가의 원칙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의 그날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평가 기준일은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되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일이 되는 거죠. 그때 시가에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상속세 공부했던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 같은 경우는 평가할 때 증여일인지 시가로 따진다고 있어요. 과거 증여 당시 시가. 왜냐면 시가상생분을 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상속재산의 가액에 계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이건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게 됩니다. 요거 하나만 평가 기준 현재 시가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원래는 이렇게 평가 기준일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예외가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이 경우 다음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 범위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상속개시일 증여 현재 그날의 시가가 아니라 보충적 평가 범위에 따른 평가액, 요 금액을 시가 자체로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상장 주식이에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상장주식이라든가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보충적 평가액이 어떤 기간의 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평균액으로. 특정 시점의 금액이 아니라 평균액으로. 이 두 개의 자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심해요. 그래서 어느 특정 시점의 가액을 그날의 시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액으로 계산한 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 자체로 보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은 이렇게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괄호 2번입니다. 예외에 2번이에요.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보충적 평가 방법은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예외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특례가 저당권 등에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어떤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큰 값으로 평가하게 돼요. 원칙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시가라든가 보충적 평가액, 이걸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로 평가해 보니까 5억이에요. 5억? 그럼 5억이 원래 재산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이거보다 많다. 만약에 KB은행에서 담보를 했어요. 그 채권액이 보니까 6억이에요. 그럼 실제 6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큼 채권을 설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6억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값으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 구조는 봤고요. 그러므로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자산별 보충적 평가액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 평가액에 따른 평가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자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학습 목적으로는 단순한 암기상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외우기는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산,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산들, 그런 거 위주로 볼 거고요. 일단 교과서에는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것들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파란색 글씨로. 근데 그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나왔던 걸 표시는 해놨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인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공시한 가격들이에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 같은 경우는 국세청장 고시가액,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도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되고, 주택 같은 경우는 고주택 가격이에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개별주택 가격은 단독주택에 대한 거, 공동주택 가격은 아파트에 대한 거, 공동주택에 대한 거예요. 이런 고시된 금액들을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괄호 2번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 당첨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아파트 당첨 같은 경우는 얼마를 평가액으로 보게 되냐면 분양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양금액이 아니고 평가 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평가 기준일 이제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당첨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일단 냈어요. 계약금으로 한 1억 냈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1차 중도금으로 또 1억을 낸 거예요. 지금까지 2억 낸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당첨권이 내가 필요가 없어. 좀 팔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세를 보니까 여기에 프리미엄이 한 5천만 원 붙은 거예요. 그럼 난 얼마 갖고 팔겠어요? 그동안 내가 낸 돈이 2억 원이고 프리미엄 5천만 원 붙었으니까 2억 5천 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평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낸 금액과 거기에 대해서 붙은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그 두 개 더한 걸 평가액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자산이 이제 주식입니다. 2번 보시면 주식의 출자 지분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크게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먼저 상장 주식의 평가액부터 볼게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 평균액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속 개시일 현재 금액, 증일 현재 금액이 아니라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총 4개월치 평균에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속이라면 상속 개시 이전 2개월, 상속 개시 이후 2개월, 그 총 4개월치 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증여도 마찬가지로 이전 이후 총 4개월치 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상장 주식은 이렇게 4개월치 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비상장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의 계산 문제도 여러 번 등장했었고요. 일단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따질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주식 가치를 따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DCF법도 있고 DCF법도 있고 뭐 배율법도 있고 배수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따지자라고 정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회사 주식을요, 이 회사의 수익력을 보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순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동시에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비상주식 평가 방법은 순손익가치하고 순자산가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요. 손익을 이용해서 이 회사 주가를 한 주당 얼마인지 계산하고요. 또 이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서 순자산을 이용해서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 주식가치 영향을 미치는 건 자산보다는 수익성이 좀 더 주식가치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가지고요. 순손익가치의 3의 가중치, 순자산가치의 2의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순손익가치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당 순손익가치 구하고 거기다 3 곱하고 한 주당 순자산가치 구해서 거기다 2를 곱해요. 2의 가중치. 그럼 전체 5의 가중치 둔 거잖아요. 나누기 5 하면 그게 한 주당 주식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회사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에요.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에 부동산이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손손익가치보다는 순자산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중치를 바꿔요. 순손익가치의 2의 가중치, 그다음 순자산가치의 3의 가중치 두게 됩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일 때 이렇게 가중치를 바꾸게 되고, 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인이냐면 별표시 1번에 이 법인의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말하는 거예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그럼 부동산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의 3의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한 주당 순손익가치하고 한 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서 주가를 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한 게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는 경우 많아요. 실제로 주식의 가치보다 훨씬 더 잘못평가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그라미 2번 한 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요걸 최소한의 가치로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해도 한 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주가의 80%까지는 주식가치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최소한의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큰 값으로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원칙은 이렇게 순손익가치랑 순자산가치를 이용해서 비상장수식의 주가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아래 회색 부분에 있는 회사들은요, 순손익가치가 타당하지 않아요. 이 회사 수익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타당치 않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순자산가치로만 따지게 됩니다. 순손익가치는 고려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보니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고요. 또는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사업 계속이 곤란하고 인정되는 법인 등이에요. 그럼 보세요. 수익성이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란 말이죠. 그러면 한 주당 순손익가치가 이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순자산가치로만 따져요. 또는 사업 개시 시점 법인이라든가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 폐업 중에 있는 법인이에요.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순자산가치로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해당 법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이에요. 아까 봤던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보다 더 많은 부동산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부동산 초과다 보유 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이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가지고 순자산가치로만 따지는 거예요. 또는 4번, 이 회사의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그럼 마찬가지로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 주식이 이 회사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이때도 자산이 영향을 미치는 게 많으니까 순자산가치로만 따지자라는 거예요. 또는 다섯 번째, 설립 시 정관의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자녀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의 법인, 문 닫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수익성이 정상적인 수익성이 아니겠죠. 이런 경우도 순손익가치를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한 주당 순손익가치하고 한 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 개념은 여러분, 한 주당 순손익가치는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이 회사 주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거다. 그리고 매년 이 회사가 1,000원씩의 이익은 계속 벌 거다. 매년 1,000원씩. 그럼 이 회사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0원 나누기 1,000원 나누기 이자율인 거예요.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1,000원만큼 쭉 계속 벌 거다. 그럼 1,000원 나누기 만약에 할인율이 이자율이 10%다. 그럼 1,000원 나누기 10%로 이 회사 가치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에 따라서 규정해 놓은 게 한 주당 순손익가치입니다. 계속기업 과정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매년 말마다 이 분자만큼의 이익은 매년 벌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분자만큼의 이익, 그거 나누기 이제 이자율인 거예요. 그 이자율을 현재 정하고 있는 건 10%입니다. 10%. 그래서 이 회사가 매년 1,000원 벌 거다. 그럼 1,000원을 분자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얼마 벌지는 추정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자의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법은 이 미래에 벌 이익을 최근 3년 동안 번 이익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번 이익을 앞으로도 계속 벌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서 미래에 벌 이익을 대체적으로 쓰게 되는 건데, 최근 1년 전에 이 회사가 벌어들인 한 주당 순손익액, 그리고 최근 2년 전에 벌어들인 한 주당 순손익액, 그리고 최근 3년 전에 벌어들인 한 주당 순손익액, 이걸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최근 1년 전 거에 좀 더 많은 가중치 3의 가중치 두고 2년 전 거에 두 번째 가중치 2의 가중치 두는 거고 3년 전 거에 1의 가중치 두는 거예요. 그럼 전체에 6의 가중치 뒀으니까 나누기 6하면 가중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벌어들인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서 미래에도 이만큼 벌 거다라고 가정을 해서 영구연금 현재 가치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주당 순손익가치. 두 번째, 한 주당 순자산가치는요. 이 회사의 지금 순자산을 먼저 구해요. 여러분, 순자산이라는 건 자산에서 부채 뺀 거죠. 자산에서 부채 빼가지고 순자산을 구하고 그거를 나누기 주식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청산기업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지금 문 닫으면 각 주주들은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 회사의 남은 순재산을 자기의 주식수, 지분율에 따라 가져가는 거겠죠. 그럼 한 주당 가치라고 하는 건 순자산가액을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구해서 이걸 가중평균해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상장 주식의 주가 계산하는 거, 그 다음 비상장 주식의 주식 평가액 구하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한 주당 주가를 구했죠. 주식 가치를 구했죠. 거기다가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면 할증평가하게 됩니다.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단순한 주식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영 프리미엄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우리가 앞에서 산정한 그 주식 평가액의 20%만큼을 할증하게 되는 거예요. 20%만큼의 경영 프리미엄 가치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20%만큼 가산해 줘야 되는데 그 밑에 주의해 보시면 할증평가 적용 배제라고 돼 있죠. 자, 밑에 보시면은요, 이 두 가지, 다른 것보다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할증평가, 지금 주식에 대해서는 원래 할증평가한다고 했는데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8번 보시면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그 다음 10번은 보니까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같은 경우는요, 그 주식들이 계속 사고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할증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은 할증평가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중견기업이 할증평가 배제가 되냐면 매출액 평균 금액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 매출액 평균 금액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만 할증평가 배제돼요. 그 매출액 평균 금액 5천억 이상인 중견기업은 그때는 할증평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5천억이 어디에도 있었죠? 가압상속공제 쪽에서도 그 가압 범위에 5천억 미만이 중견기업 들어갔었어요. 그거랑 동일한 매출액 규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채권들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자, 가상자산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평가 기준인 시가로 보지 않고 보충적 평가 병달의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있었죠.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일 전, 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얘를 시가 자체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일 전, 이후 2달씩 평균액이죠. 총 4개월치 평균액. 요거는 총 2개월치 평균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상수세 증여세 납세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세금을 계산하고요. 그거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자, 신고는요, 먼저 기본적으로 상수세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상속 같은 경우는 장례도 치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년 정도 주게 되는 거고 증여세는 거기에 절반, 3개월 이내에는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보통의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잖아요. 그럼 신고로서 납세 의무가 확정돼요, 보통. 근데 이 상수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다고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반드시 결정이란 걸 하게 됩니다. 금액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기법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법인세랑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신고가세 세목이고 신고납세 세목이고, 그 다음에 상수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정부부가 세목이다, 부가가세 세목이다라고 공부하죠.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그런 세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반드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상수세 같은 경우는 9개월, 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신고기한 6개월, 3개월, 결정기한 9개월, 6개월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납부입니다. 상수세 증여세를 계산했어요.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원칙적으로 이 세금은 일시에 납부해야 돼요. 요 신고 납부기한에 일시에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내야 돼요. 다만 상수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납부와 현금 납부의 예외들을 몇 가지 두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한 방에 다 내는 게 부담된다. 그래서 나눠낼 수 있는 특례들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분납을 허용해요. 분할 납부예요. 분납 같은 경우는 보통 2달 이내 내는 거거든요. 본래 납부기한부터 2달 이내. 그러니까 길게 나눠내는 건 아니에요. 2달 정도 여유를 주는 거예요. 분납 같은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넘었을 때 그때 분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좀 더 길게 세금 내야 되는 금액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연부연납이라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거는 연도에 몇 년에 걸쳐가지고 나눠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금액이 좀 더 클 때 2,000만 원 초과할 때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요. 내가 돈이 없어요. 상속재산을 받았어요. 상속재산도 부동산인 거야. 돈이 없죠. 그럼 세금 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을 팔거나 해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물건으로 내는 물납도 가능해요. 물납 같은 경우도 금액이 좀 컸을 때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납부의 예외로 분납, 연부연납 규정도 두고 있고요. 현금납부의 예외로 물납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고기한부터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에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납부는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일시 납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분납을 허용합니다. 분납은 전제 조건, 내야 될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한 거고요. 납부 기한 지나고 나서 2달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조문이 있네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 분납할 수 없다. 이미 일시납부의 예외 규정으로서 두 가지가 있었죠. 연부연납과 분납이 있었는데 연부연납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 분납 규정은 따로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적용했을 때는 얘는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제도도 마찬가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연 단위로 나눠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연부연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내야 될 세금 2천만 원 초과. 이런 부분을 바꿔서 말장난칠 수 있어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까 분납은 1,000만 원이지만 여기는 2천만 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정부는 세금을 좀 늦게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 의무자한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 담보 제공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할부로 나눠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이 많다. 한 방에 다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눠낼 수 있다는 건데, 상속세의 경우에 연부연납이 되는 기간이 있고 또 증여세의 경우에 연부연납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 상속세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속재산 B예요.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A에 가압성속공제를 받은 경우 등 이때는 좀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세금을 뭐 10년 일반적으로 내는 것보다 더 길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속재산보다 몇 년이 더 길어요? 2배죠. 10년이 좀 더 길어요. 20년 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어요.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되는 날부터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세금 안 내고 그 뒤에 10년, 원래 총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마다 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경우는 10년 동안의 세금 안 내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 동안 또 나눠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속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가압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20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증여세 경우입니다. 증여세 경우는 원래 연부연납 기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A가 없고요. B만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A가 추가된 건데, 원래 일반적인 증여재산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동안만 연부연납이 가능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이에요. 근데 이제 A에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을 적용받게 되는 증여재산이다. 그러니까 가업승계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상속세 A처럼 특별하게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24년도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몇 년 추가되냐면 10년 추가돼요. 아까 여기서도 원래 10년에서 10년 더해서 20년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0년 더해가지고 15년이 됩니다. 뒤에 건 삭제하셔야 되고요. 잘못 들어갔고. 그래서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이에요. 정리할게요. 연부연납 기간 같은 경우에 상속세는 원칙이 10년입니다. 하지만 가압상속공제 등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20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증여세는 원칙이 5년 동안이 연부연납 기간입니다. 하지만 가압승계 등이나 특례 등을 받는 경우라면 이때는 15년으로 10년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정부에서는 연부연납을 하게 된다면, 이걸 허가해 준다면 아무래도 세금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늦게 받는 것만큼 할부나 똑같거든요. 물건 팔고 우리가 연할부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더 받아야 돼. 그래서 가산금이 붙어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해서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정도 내용만 연부연납 정리해 두시면 소목적으로 충분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요. 지금은 있는 게 가압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 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압상속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있었잖아요. 앞에 가압상속공제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 가압상속의 상속세에 대해서 납부유예를 또 해주겠대요. 이건 또 해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 두 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두 개 중에 고르는 거. 그러니까 가압이 상속됐을 때는 가압상속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압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 유예, 이 제도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가압상속공제를 받았다가 이게요. 가압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요건이 굉장히 많아요. 사후관리. 그걸 지켜야 돼. 또 제대로 안 지키면 추징도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상속공제를 받느니 나는 그냥 납부 유예 혜택을 좀 적용받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압상속공제 받는 대신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납부유예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요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압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압을 상속받았을 때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납부유예 받으려면 가압상속공제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요건, 가압상속공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금 내는 거를 유예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에선 담보를 제공받아야 돼요.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 가압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기에 이제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가압 증여에 대해서도 조특법에 혜택이 있어요. 참고사항 잠깐 보시면 가압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라고 돼 있죠. 가압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증여 부분에 있어서도 특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받으시면 돼요. 상속만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가압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압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있다고 있어요. 증여세도 그 납부유예 제도가 조특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법의 규정이 있는 거고 증여에 대해서도 납부유예 제도는 있다더라. 자, 그 다음 제도입니다. 물납이에요. 우리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걸 말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먼저 정리하면 이 물납은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속세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상속세만 적용되고 증여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물납할 수 있냐? 자, 그 밑에 보시면 일단 중요한 요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상속세 내야 될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많은 돈을 내야 돼.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요건. 이 상속재산 중에서, 이분의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해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재산 중에 절반이 넘어요.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야 되려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해야 되는데 이 처분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면 물납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부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 깊숙한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다루기 너무나 깊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시험에 주로 물어보는 게 이 요건이거든요. 여기 2천만 원을 1,000만 원 바꿔서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2분의 1 초과를 다른 걸로 바꿔서 내는 경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요건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만 물납이 되는데 내야 될 세금이 2천만 원 초과하면서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 그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그 정도 내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물납이 있는데요.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속세만 있고요.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 재산에 문화재 등이 포함됐을 때 그 문화재로 물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재를 현금화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현금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물납하는 게 된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야 될 세금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가능하고요. 상속 재산에 문화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결정과 결정점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정부 부가세목, 부가납세 세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세 세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 경정에 의한 납세목이 확정돼요. 그 결정 경정 기한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정 결정 기한은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우리 신고 기한이 6개월, 3개월이었죠. 거기다 3개월씩만 더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9개월, 6개월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속세 절차 규정까지 내용을 다 봤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 봤어요. 뭐 더 많은 내용들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뭐 우리가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상수의 더 깊은 내용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회계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이라면 뭐 더 깊숙한 계산 부분 나오는 것까지도 봐주시기 타당하지만 1차 시험 목적에서는 이거 말고도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 개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수의 중에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